이제 교과서 178쪽에 있는 거 생각해보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는 서로 다른 종 개체군 A와 개체군 B가 근접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과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개체군 A, B 사이에 종간 경쟁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종간 경쟁이 일어나면 두 개체군 모두 손해를 받는다. 우리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니에요? 가는요, 개체군 A는 이득이지만 개체군 B는 이익도 손해도 없네요. 아, 이런 경우 뭐라고 했냐면 그치, 편리공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A와 B 모두 이익을 얻네요. 그러면 나는 그치, 상리공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과 포식과 피식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상호작용이었었고요. 자, 이 기생관계에서 개체군 A와 B,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개체군 A와 B를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기생관계에서 개체군 A는요, 지금 어땠냐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숙주와 기생생물 중에 누구야? 그치, 바로 숙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니까 기생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개체군 A는 이익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개체군 A는 포식자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개체군 B는 피식자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종의 따개비가요, 조간대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살고 있대요. 이 조간대는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따개비 사진을 왼쪽에 가져와 봤고요. 이거랑 관련된 그림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따개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물애기 따개비고 하나는 청홍 따개비래요. 자, 원래 이 조물애기 따개비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범위가 어떻냐면요, 요 지역만큼 다 살 수 있대요. 조간대 중에서. 근데 청홍 따개비 같은 경우는 서식 가능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살 수가 있대요. 자, 근데 지금 얘네 둘이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가지역을 보면 얘네가 어떻게 됐어? 나눠 살고 있네요. 그쵸? 둘이 이 가운데 지역을 모두 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물애기 따개비는 이 위쪽에, 그 다음에 청홍 따개비는 아래쪽에 서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에 해당하죠?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소나무에 서식하는 솔새들과 비슷하네요. 즉, 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호작용을 6가지로 나눠서 봤지만 실제로는 2가지 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3가지 개체군, 4가지 개체군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조금 보면요. 선생님 왼쪽에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창자 안에서 기생하는 무척추 동물인 구두충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구두충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면 이 공벌레에 서식을 해요. 근데 구두충에 이 공벌레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공벌레는요, 원래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 모양으로 변해서 공벌레거든요. 귀엽죠? 근데 이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는요, 원래 빛을 회피해요. 하지만 구두충에 감염이 되면 빛이 있어도 그 지역에 머무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나가는 옆에 있는 찌르레기 새입니다. 자, 이 찌르레기 눈에 띄면서 잡아먹히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구두충이 공벌레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공벌레가 찌르레기한테 잡아먹히게 함으로써 이 찌르레기의 배설물을 통해 이 구두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게끔 사실은 공벌레를 이용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가지 개체군 사이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창의력 키우기를 보면 벌새가 긴 혀로 꽃 속에 꿀을 먹으면서 몸에 꽃가루를 묻히고요.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도와준다. 즉 수분을 도와준다. 이런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꽃한테도 이득이고 벌새한테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벌새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혀가요, 요렇게 나오기 전까지 머리 뒤쪽까지 감겨있을 정도로 굉장히 길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혀예요. 자, 얘를 여기 지금 꿀을 빨아먹을 때 쑥 집어넣어서 꿀을 채취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동물과 식물 개체군들이 상호작용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도 했죠. 이 뭐 꽃과 곤충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람쥐와 거기 적어볼게요. 자, 다람쥐와 상수리나무. 자, 상수리나무 뭐 또는 신갈나무나 졸참나무는 어쨌든 도토리를 열매로 갖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다람쥐 같은 경우는 상수리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를 먹이로 저장을 해요. 근데 땅속 한 군데에만 숨겨두지 않고 여러 군데 다 숨겨두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 게 그걸 전부 못 찾아요. 그러면 다람쥐가 미처 찾지 못한 도토리는요, 땅속 환경 덕분에 봄에 발아해서 식물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수리나무는 먹이를 제공해주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요. 다람쥐가 숨긴 도토리가 여러 곳에서 식물체로 발아해서 생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도 결국에는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식물체로 발아하는 걸. 발아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리공생의 예시로 동물과 식물이 상호작용하는 거 다람쥐와 상수리 나무를 예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보고요.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을 좀 틀어줄 건데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말미잘과 흰 동가리입니다. 파란 바닷속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말미잘이 있어요. 하지만 말미잘은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말미잘이다! 피하자! 그래도 말미잘에게는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흰동가리예요. 흰동가리는 말미잘 사이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대요. 말미잘의 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아, 간지러워. 그래서 무서울 때면 말미잘 속으로 쏙 숨는데요. 이야, 살았다. 흰동가리는 말미잘 옆에 알도 낳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정말 사이좋은 친구네요. 독사와 벌꾸로 소리 등 진딧물이랑 지금까지는 동물들 개미의 간의 상호작용을 살벌한 볼게요. 천적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동물들의 세계에는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천적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생관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삼각관계 시리즈 1탄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무당벌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삼각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진딧물. 진딧물은 크기는 아주 작지만 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유명한데요. 식물의 진액을 무지막지하게 빨아먹어 식물들을 말라 죽이는 것은 기본. 또 덩치는 작은 게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을 먹어버리는 탓에 여기저기 배설물을 뿌리고 다니는데요. 이 배설물이 식물의 숨구멍을 막는가 하면 곰팡이와 전염병까지 퍼뜨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어마어마한데 무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임신을 한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암컷 혼자서도 번식이 가능하다 보니 한 마리가 순식간에 수천 마리가 되어 식물을 뒤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진딧물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곤충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진딧물 킬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진딧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애벌레 시절에도 매일매일 20마리 정도를 꾸준히 잡아먹는 것은 물론 다 자란 뒤에는 하루에 최대 250마리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진딧물 입장에서 무당벌레는 학살자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식물의 입장에서는 해충을 잡아먹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무당벌레 앞을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개미인데요. 진딧물이 배출하는 단물은 식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은 진딧물의 똥일 뿐이지만 개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양분이자 간식.
이건 사실 무당벌레에게도 마찬가지라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열심히 잡아먹는 이유이지만 개미들은 더 많은 단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단물을 배설하는 진딧물을 잡지 않고 키운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진딧물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방목시킨 뒤 다시 모아 단물을 섭취하는가 하면 흡사 사람이 가축들을 키우는 것처럼 일정 지역의 진딧물들을 가두거나 자신들의 집에 데리고 가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딧물을 잡아먹으려는 무당벌레와 진딧물을 지키려는 개미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진딧물과 무당벌레 그리고 개미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 영상은 빨판 상어와 거북이의 상호작용인데요. 빨판 상어가 지금 거북이한테 달라붙으려고 가고 있는데 거북이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집의 천의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12쪽이고요. 교과서는 174쪽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종의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군집이 변하는 현상 자체를 군집의 천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군집의 천의는 그 양상에 따라서 1차 천의와 2차 천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 1차 천의 같은 경우는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의를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양이라고 하면요,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유기 양분이 존재하는 곳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이 토양이 없는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암이 분출되면서 흘러서 생긴 용암대지. 그다음에 양분이 없는 황원, 우리 사막이라고도 했죠? 이런 황원이라던가 아니면 호수나 연못이긴 한데 영양 염류가 없는 빈 영양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빈곤한 영양분이 있는 호수,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천의를 1차 천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군집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식물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천의는 토양의 형성 과정부터 시작되는 천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생물을 개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차 천의는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1차 천의를 건성천의, 습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천의를 1차 천의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천의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생물을 얘기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우류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끼류가 개척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초본 식물들이 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개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의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군집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대지방에서는 주로 음수림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음수림이 극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성천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성천의는 1차 천의 중에 종류 중 하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을 하겠네. 그죠? 자, 생물이 없는 거의 척박한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성천의는 그 중에서도 건조한 지역인 용암대지나 황원에서 시작되는 천의를 얘기하고요. 자, 이 지역에는 그럼 뭐만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암석이라던가 뭐 바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또는 모래, 이런 것들만 있는 땅이에요. 유기양분이 없는데 그럼 식물이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냐? 바로 개척자인 지으류가 들어오면서부터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으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산성 물질을 분비해서요, 어떻게 해주냐면 바위에 틈을 생기게 해요. 그러면 이 바위의 틈에 이제 수분이라던가 유기물이 유입이 되면서 토양이 형성되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식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 들어온 생물이다. 그죠? 얘를 건성천의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유류가 들어와서 토양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부터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수분이 많은 땅에 이끼류들이 자라게 됩니다. 자, 이끼류들이 또 자라면서 유기물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초본 식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 초본 식물이 우점하는 이런 군집을 초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원에서 이제 풀이 이제 뒤덮으면서 우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 점점 다져지면 이제 작은 나무들도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목림, 관목이 우점하는 군집인 관목림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풀이나 관목들이 존재하는 군집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강한 편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애들이 자라냐면요. 양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수림이 점차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양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냐면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잘 생장하는 나무. 그리고 음수는 반대로 약한 빛에서도 잘 생장하는 나무예요. 근데 지금 일단 작은 나무랑 풀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강한 상태죠. 그러면 어린 양수와 어린 음수, 즉 양수 묘목과 음수 묘목 중에서 누가 생장을 더 빨리 하겠어? 그치? 양수의 묘목이 훨씬 더 빠르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가 먼저 우점종이 되면서 양수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양수림이 형성이 되게 되면 키가 큰 양수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이제부터는 그 아래에 있는 음수 묘목이 훨씬 더 빠르게 생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양수와 음수가 혼합되어 있는 중간 형태의 군집을 혼합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합림이 형성되고부터는 어린 양수, 양수 묘목보다 음수 묘목이 훨씬 더 빠르게 생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음수가 우점종이 되어서 음수림이라고 하는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 온대지방에서는 이 음수림이 가장 안정된 상태의 군집이에요. 그래서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건성천이 과정 기억할 수 있겠죠? 건성천이의 개척자는 지유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식물들은 이끼류, 그 다음에 초본들이 초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출현하는 군집은 관목림,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째서 양수림이 음수림보다 먼저 출현하게 된다? 그쵸? 빛의 세기 때문이라는 거, 이 환경적 요인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습성천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습성천이는 습한 곳에서 시작하는 1차 천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처음에 빈 영양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빈 영양호, 예를 들어서 영양 염류가 없는, 영양 염류가 적은 호수나 연못을 얘기합니다. 자,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 이제 영양염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영양염류가 많아지면 부영양호가 되고요. 이 부영양호가 되고부터는 이제 이끼류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성천이에서 처음 들어온 생물인 이끼류가 습성천이의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끼류들 말고 다른 습생식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갈대라던가 또는 부들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개척자가 되기도 해요. 자, 이끼류가 들어오게 되고요. 초본류가 자라면서 습원이 형성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초본이 들어오면서 초원이 형성되고 이후의 과정은 사실 건성천이와 동일합니다. 관목림 형성되고 양수림 형성되고 혼합림 등장했다가 음수림 상태에서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소나무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는데요. 양수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에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적어보자면 참나무 같은 애들도 음수림이에요. 자, 이제 2차 천이 볼게요. 1차 천이는 아무것도 없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었는데요. 2차 천이는 기존의 군집이 있었던 장소인데 산불이나 산사태나 벌목
혹은 뭐 홍수라던가 또는 땅의 개간 등에 의해서 불모지가 된 후에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즉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생물이 싹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토양 안 속에는 종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뿌리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즉 토양이 아직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가 2차 천입니다. 그럼 더더욱 비옥한 1차 천이보다 비옥한 토양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2차 천이가. 자, 그러면 2차 천이 과정은 프린트에 있는 그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2차 천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얘는 토양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초원부터 이제 천이가 시작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즉 초본류들이 바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런 걸 2차 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천이 과정 중에 건성천이를 선생님 대표로 가져왔는데요. 천이가 진행될수록 이 군락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지유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본이 들어오면서 양수, 음수가 차례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군집 자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참고해 두시고. 자, 대표적으로 양수림의 우점종 누가 있다고 했냐면 소나무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수림의 우점종인 음수에는 신갈나무나 떡갈나무나 참나무 같은 애들이 있다고 했다. 그쵸? 근데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양수림은요.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양수가 모여 이루어진 숲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수림을 구성하는 양수가요. 일반적으로 잎의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가 두껍습니다. 강한 빛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의 종자가요. 음수에 비해서 작거나 날개가 있어서 이동성이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서 생장을 할 수가 있고요. 군집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솔방울을 보면 여기 종자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동성이 음수보다 큰 이런 종자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수림 같은 경우는 양수림보다는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고 얇은 잎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군집에 대해서 배우는 5-2단원이 다 끝났네요.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178쪽 한번 채워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우점종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값들을 합친 것이 중요치라고 했었죠? 그쵸? 바로 상대 밀도와 그 다음에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합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그 집의 우점종이다 라고 했었고, 육상군집은 지역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바로 삼림과 그 다음에 초원과 그죠? 사막,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군집의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5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 종간 경쟁. 자, 그 다음에 나누어 사는 분석, 생태지위 분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생, 기생,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자, 요렇게 나눌 수 있었고, 우리는 공생을 2가지 나눠서 배웠어요. 상리공생이랑 편리공생. 했죠? 자, 그러면 프린트 빈칸 한번 채워볼 테니까 빠르게 적어볼게요. 군집의 천이 첫 번째 1차 천이. 자, 화산활동이나 해빙으로 인해서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고, 해빙은 빙하가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들어온 후에, 그쵸, 개척자가 들어온 후에 토양이 형성되게 되고요.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인 극상을 이루더라. 자, 건조한 지역의 1차 천이를 건성천이라고 했었고, 용암대지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곳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척자로는 지유류가 있었습니다. 자, 건성천이의 개척자 지유류 외워두시고, 자, 순서는 척박한 땅에 지유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끼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초본이 들어오면서 초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관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에 혼합림, 음수림 상태에서 극상을 이룬다. 그 다음에 습한 곳에서 일어나는 1차 천이를 습상천이라고 했고, 연못이나 호수와 같은 영양분이 없는 곳이요. 빈 영양호. 자, 개척자는 누구였냐면 습생식물. 이끼류 봤었고요. 자, 빈 영양호였다가 부영양호였다가 이제 이끼류가 들어오면서 습원이 형성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의 내용이랑 동일하게 자, 초원, 관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 형성되고 그 다음 혼합림, 음수림 이렇게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림이 음수림보다 먼저 출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천이. 자, 2차 천이는 1차 천이와 다른 점 뭐다? 그치, 바로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가 2차 천이다. 자, 산불이나 산사태, 홍수 등등에 의해서 불모지가 된 후에 나타나는 천이고요. 천의 진행 속도는 1차보다 빠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개척자는 주로 누굽니까? 바로 초본 식물부터 바로 들어오더라. 토양이 있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상입니다. 천이의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군집을 극상이라고 하고요. 온대지방에서는 주로 음술입니다. 자, 양수림, 양수가 우점종인 그런 숲을 얘기하고요. 양수 대표 소나무 있었고요. 음수림, 음수가 모여 이루어진 숲이고 음수의 대표 참나무 있었습니다. 자, 추가로 음수림엔 누가 있었냐면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도 음수에 해당했었습니다. 자, 양수림은 음수림보다 잎의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가 두껍습니다.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잎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의 종자는 더군다나 음수에 비해 작거나 날개가 있어서 이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수가 음수보다 먼저 이동해서 들어와서 빠르게 생장해서 식물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림이 형성되게 되면요. 숲에 그늘이 생겨서 양수의 묘목은 생장하지 못하고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의 묘목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림으로 천이가 이루어집니다. 즉 양수에서 음수림으로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는 거 빠르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교과서는 180쪽 펴주시고요. 선생님이랑은 16쪽부터 17쪽 윗부분까지 같이 또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군과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물질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번 5-3단원에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에너지 흐름만 오늘 같이 볼 건데요. 교과서 180쪽에 그림 5-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서는요, 이 그림과 같이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는요, 외부에서 생태계로 들어온 다음에 이 생태계에서 또 밖으로 흘러나가는,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근원은 바로 누구냐면 태양입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에너지 형태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요. 이 태양의 빛 에너지는요, 식물과 같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안에 유기물 속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기물이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화학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요, 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 모두 본인의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이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이 유기물 속 화학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이 생태계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 자체는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일부가 열에너지로 계속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물질 같은 경우는요,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계속 순환하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을 표현할 때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의 이동은요,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순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은. 자, 그럼 에너지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81쪽에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태양의 이 빛에너지죠. 지금 여기 태양이 나와 있는데 이 태양의 빛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유기물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요. 먹이사슬을 따라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서 3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의 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포흡을 통해 이 유기물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에너지 일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러면 이 열에너지 형태는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 방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들어있는 이 사체나 배설물 이들을 통해 생성된 사체나 배설물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유기물은요. 분해자가 또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자가 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호흡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처음에 빛에너지 형태로 들어온 에너지의 총량은요. 결국에는 이 생물적 요인들이 방출한 열에너지의 총량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들어온 만큼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으로 유기물 속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먹이사슬을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자, 이 에너지가 흘러갈 때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가 그 에너지의 비율을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작식을 쓰는데요. 학습지 17쪽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계의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생태계에 따라서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행 영양 단계로 갈수록 몸집이 커지면서 단위 무게당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고요.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식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생태계를 보니까 태양이 에너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면 10만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9,000은 반사가 되어서 또는 뭐 다른 이유에 의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 일부만 녹색 식물을 통해 이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서 생태계 내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녹색 식물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10만 중에서 1000만큼만 들여온 거죠. 그 에너지를. 그러면 녹색 식물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전 영양 단계.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10만 중에서 녹색 식물이 가져온 건 1000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다 약분해주면 얼만큼이 남습니까? 그죠? 자,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나뉘고 요렇게 다 약분해주면 1%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녹색 식물은요. 태양 에너지 중에 1%만 자기 몸에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도 계산을 해볼게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인 녹색 식물로부터 얼만큼 가져왔는지 그 비율인 거죠.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해주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10%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양 100 중에서 본인이 20만큼 가져왔으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가 되겠네요. 자,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예시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뒷페이지 생각해보기 182쪽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육상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태양 에너지가 양이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그 중에 1%에서 2% 정도만이 생산자로 유입이 됐고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얼마라고 제시를 해줬냐면요. 87,000이래요. 자, 근데 얘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자료가. 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87,0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20.4%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63.4%는 호흡으로 열을 방출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돼버리고 나머지 양만 요 남은 화살표 가방향으로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전달이 되는 거지? 100%가 87,000이라고 했을 때 20.4, 63.4%를 제외한 나머지 퍼센트인 16.2%만이 가방향의 화살표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요. 옆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이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87,000 중에 가는요. 87,000 중에서 16.2%만 이동을 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이 나오겠죠. 자, 이 퍼센트를 계산하는 걸로 바꿔주면 87,000 곱하기 0.162 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4094가 나오네요. 자,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차 소비자로 넘어간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14094. 자, 14,094만큼 넘어갔네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보니까 21.4%, 67.2%는 사체 배설물,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소모가 되고요. 남는 양만큼만 나를 통해 2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만큼 이동을 한 거지 나는? 그치, 바로 다 빼주면 100에서 21.4, 67.2를 빼주면요. 11.4%만큼만 나 화살표를 통해 2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계산해주면 똑같겠다. 그죠? 계산을 해주면 14094 곱하기 0.114를 해주면요. 약 얼마가 나오냐면 1607, 1607이 나옵니다. 그러면 1607만큼 2차 소비자가 획득을 했네요. 근데 이 중에서 또 23.5%, 71.1%는 사체와 배설물,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로 방출이 돼버리니까 남는 양만큼만 다 화살표 방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네요. 그러면 100% 중에 23.5, 71.1을 빼버리면 그치, 결국에는 5.4%만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네요. 그래서 달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1607 중에서 곱하기 0.054만큼만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약 얼마가 되냐면 87이 돼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결국 얻는 에너지 양이요 87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23.8%는 사체와 배설물 속에 저장이 되고 76.2%는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결국에 얘는요 더 이상 먹히는 먹이사슬이 없잖아요. 최종 소비자. 그쵸? 이 둘을 합한 값이 100이 되겠네. 23.8과 76.2 됐죠?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사체와 배설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요 분해자에 의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있는 에너지가 모두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생산자의 에너지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했는데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87,000이고요. 최종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87이었어요. 결국에는. 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바로 계산해보면 되겠네. 자, 87,000 중에서 87만큼만 가져간 거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0.1%만이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을 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소비자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 에너지 양값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아까 생산자가 87,000 에너지 가지고 있었고 1차 소비자는 14,094, 2차 소비자는 1,607, 최종 소비자는 87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요, 그치? 전 영양 단계인 생산자 87,000으로부터 본인이 14,094를 가져온 거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16.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야 돼? 전 영양 단계 14,094 중에 본인이 가져온 거 에너지 1607 곱하기 100 해주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냐면 11.4%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1607분의 본인이 가져온 거 87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 값이 약 5.4%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영양 단계는 누구냐? 바로 1차 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1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요, 아까 학습지에서 봤던 것처럼, 자, 학습지 다시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 값은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값은 이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서 비교해서 방금 교과서 문제처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에너지의 흐름 볼게요.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계속 강조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요. 이 생태계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의 빛에너지다. 자, 이 빛 에너지는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 중에 일부는요, 바로 생명체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각 영양 단계가 가지는 화학에너지의 일부만 유기물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되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호흡하는데 일부를 소비하고 사체나 배설물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고 남는 것만 먹이사슬로 전달이 되니까요.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는요, 마지막 누가 처리를 해준다? 분해자. 분해자의 세포호흡에 의해서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생태계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물질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볼 텐데요. 프린트로 한번 살펴볼 건데, 프린트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식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물이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했고요. 이 중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을 호흡량이라고 하고요.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을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순생산량 중에서 생장에 이용되는 유기물의 양을 생장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초식동물한테 먹히는 양을 피식 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서 죽거나 혹은 낙엽으로 떨어지는 양을 고사 낙엽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의 피식량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초식동물이 먹은 양이랑 똑같죠. 그래서 식물의 피식량은 초식동물의 섭식량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초식동물 같은 경우도 섭식량 중에서 일부는 몸 안에 흡수하지 못하고 내보내죠. 대변 형태로. 이걸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몸 안에 들여온 양을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된 물질 중에서요,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데 호흡량으로 사용하는 유기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장에 사용하는 유기물이 있을 거고요. 또 초식동물도 육식동물한테 먹히거나 사체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양을 피식량 혹은 자연사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프린트 채워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생태계의 물질 생산과 소비 볼게요. 생태계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통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연결된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물질 생산과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총 생산량은요, 결국에는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더한 값이고요. 요거는 누가, 그죠? 바로 식물의 입장에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을 의미하는 거죠. 자, 생장량은 무엇이냐면 순 생산량에서 뭘 뺀 값이냐면 피식량과 고사 낙엽량을 뺀 값을 생장량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식물의 피식량은 초식동물의 입장에서 뭐와 같냐면 섭식량과 같으며 이 초식동물의 동화량은 섭식량에서 내보낸 양, 배출량을 제외한 유기물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밑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첫 번째,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했었고, 생물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을 호흡량, 그 다음에 총 생산량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제외한 값,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을 순 생산량. 그 다음에 생물의 생장에 이용된 유기물의 총량을 생장량이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현재 식물군집이 보유한 유기물의 총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현존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는 얘를 생물량 혹은 생체량이라고도 하고 기억하기 쉽게 군집의 몸무게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군집의 무게. 자, 이 식물군집에 따른 생산량 차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의 순 생산량이 해양 생태계의 순 생산량보다 많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 열대우림이래요. 그 다음에 극상에 도달한 군집, 즉 오래된 원시림 같은 경우는 덩치는 크지만, 즉 생물량, 현존량은 많지만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현존량은 많지만 순 생산량은 적다. 즉 호흡량, 덩치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유기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순 생산량 자체가 적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아직 생장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덩치는 작지만, 즉 현존량은 작지만 순 생산량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순 생산량이 많게 되겠죠. 생산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환경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고, 우리 등교하면 물질의 순환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